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놀라운 엔진. 2. 한말의 북한 탱크 전면. 3. 아프리카는 한국에 미쳤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군사력이 높아지면서 유럽에서도 한국 무기들이 호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함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KF-21의 비행 성공을 대서특필하여 현지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제 4호기의 시험 비행 소식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4호기는 복자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비행 시험에서도 무난하게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기가 KF-21에 각인된 것에 상당히 감동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가 우리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증거라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각종 군사 매체들은 KF-21의 성공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 반응도 대부분 비슷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사업인 KF-X가 함께 성공하길 간절히 원하고 더 나아가 다른 국가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사들은 KF-21의 강점과 앞으로 5세대 이상 전투기로 진화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열심히 자국의 업적이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밀리터리 유튜버는 현재 KF-X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상당한 성능과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업 진행에 인리도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지 반응에 KF-X 사업 초기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유스기안토로도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KF-21은 앞으로 F-21랩터와 대등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는 50대의 KF-21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는데요. 현재 분담금 납부도 미루면서 KF-21 50대는 무슨 돈으로 구매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의 발언은 우리의 속을 갑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 소식을 전할 때마다 몇몇 시청자들께서는 KF-21 비행 영상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보고 매우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같은 영상을 보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인리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에 파견된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일전에 인리가 공군 조종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KF-21 비행시험과 관련해 인리 공군 조종사 2명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며 이들이 직접 시험 비행에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현재 비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KF-21의 비행 연습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에 파견 와 있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KF-21에 탑승할지 아직 미정인 상황이며 며칠 전 KF-21 시제 4호기 최초 비행을 시행했을 때에는 비행통제실에서 비행 모습을 참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니 조종사들이 결국 한국에 입국한 것은 시험 비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제 5호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시제 5호기는 인리 측이 분담금 납부를 완료할 시 인리에게 인도될 KF-21 전투기입니다. 자국에게 인도될 전투기인 만큼 한국 현지에서부터 훈련을 통해 적응해 넣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는 연체금 쌓이고 있는데 시제기는 계획대로 받겠다는 소리로밖에 틀리지 않는 행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KF-21은 카이가 주관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4.5세대 극첨단 전투기이며 총 사업비 8조 1천억 원 중 20%를 납부하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48기를 현지 생산할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다면 이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대공 교전 능력과 기본적인 비행 성능을 갖춘 KF-21 블록 1 40대 1차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1차 양산이 진행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천억의 비용을 들여 공대지 무장을 포함한 추가 무장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며 추가 무장 테스트도 무사히 종료되면 2032년까지 공대공 교전 능력은 물론이고 공대지, 공대함 교전 능력까지 갖춘 80대의 KF-21 블로기가 2차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부와 공군이 그리고 있는 개발 청사진은 KF-21을 F-16 플러스급 4.5세대 세미 스텔스 전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KF-21의 궁극적인 개발 목표는 4세대 전투기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미국의 F-16보다 월등한 수준의 교전 능력과 비행 성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대표 주자로 볼 수 있는 미국 F-35의 버금가는 스텔스 성능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사실 공동개발국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만 사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인니는 1조 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8천억 원가량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불신을 안길 만한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종종 목표 달성을 위해 불신을 숨기고 신뢰를 고조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인니와의 협상 중 수출 조건 계약에서 수출 대상 국가가 자국 공군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군인 경우 해당 기체에 대한 타이틀은 수출 시장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출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며 수출 기체의 가격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더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인니의 태도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확신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언제나 미래는 가장 절박한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주변국의 위협 속에서 미래의 국방의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허나 이를 이용만 하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나라가 유무인 복합 전투를 준비하면서 인간 병력에 AI 기반의 자율 무기 체계를 결합해 인명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싸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F-21을 기반으로 무인 전투기 가을이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에 이를 계기로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병기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다는 소식에 푸틴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당황한 푸틴은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자 서둘러 동원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연설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설 직후 징병 통지서가 발송되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청년을 끌고 가 강제 징집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동원령으로 최소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공산권 국가들의 주특기인 인해 전술이 시작될 것이란 소식에 우크라이나군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반격으로 러시아군을 후퇴시켰지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동원령 소식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의 다급히 무기 지원 요청을 보내왔는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한 무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이 무기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무기고에 있다고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제발 지원 좀 해달라고 비는 무기의 보유량이 한국이 세계 2위라고 알려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인해 전술이 특기인 중공군 역시 화들짝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기까지 한 비밀병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경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반도에 위치한 노도페도리우카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해 러시아의 항공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본토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러시아군의 사기에 심각한 타격을 준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집속탄 미사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군 기지는 본래 항공전력이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유의미한 타격을 입히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공격에서 미사일 단 한 발로 러시아 흑해함대 공군 전력의 절반이 날아갔고
이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는 집속탄을 사용하는 어택즈 미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어택즈를 지원한 적 없다고 부정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어택즈가 어떤 무기길래 미국에서 이토록 부인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의 동원령이 선포되고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는 무기가 바로 이 집속탄 미사일입니다. 어택즈는 M270 MARS와 하이마스에서 발사가 가능한 집속탄 미사일로 단 한 발만으로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집속탄을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자극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하 지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집속탄은 한 발의 탄두에 수백 발의 자엑스가 들어있는 폭엑스를 말합니다. 단 한 발로 축구장 여러 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미군에서 애용해왔지만 불발된 자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상당해 현재 국제조약으로 사용과 제조, 보유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어 전쟁에 직면한 국가들에서는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 역시 집속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집속탄이 바로 어택즈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 미사일이 다름 아닌 한국에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어택즈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 중 하나가 바로 어택즈와 같은 집속탄 무기들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집속탄의 위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속탄 QB-100을 장착한 KF-21 후아 북한 장갑차 부대 쏟아지는 강철의 비 이처럼 집속탄 단 한 발로 북한군의 기갑부대를 전멸시키는 게 가능한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합쳐서 500여 발이 넘는 어택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집속탄 탄두를 탑재하고 훨씬 긴 사정거리를 가진 현무이 탄도미사일도 600발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집속탄 보유국가인데요. 현재 국제조약으로 집속탄의 생산과 보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의 막대한 보병 전력 그리고 북한군과 함께 밀고 내려올 중공군을 막기 위해 집속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 역시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속탄 금지 조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 금지된 건 집속탄의 탄두 하나에 수십 발이나 되는 불발탄이 발생해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여 오슬로 선언을 통해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뉴질랜드에서의 웰링턴 선언, 아일랜드에서 더블린 회의를 거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도 참여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약이라는 말이 많았고 조약에 주축이 된 국가들이 전쟁과 멀리 떨어진 유럽 국가들이라 현실을 모르는 위선적인 협정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어택즈뿐만 아니라 대량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천무로 발사하는 것뿐만 아닌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항공 핵스탄, 지뢰살포탄, 자주포용 이중 목적 고폭탄 등 다양한 종류의 집속탄이 있어 언제든지 북한군의 머리 위에 강철비를 쏟아낼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은 어택즈를 대체할 더욱 강력한 집속탄 미사일들을 개발하여 핵무기에 준하는 화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집속탄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데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데요. 집속탄 금지 조약에 가입해 있는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비인도적인 살상병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천무를 생산하는 한화에 대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에서는 집속탄 개발 부서를 자회사에 넘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선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인도적인 무기는 존재하지 않고 비인도적인 사용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집속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두 국가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을 향해 사용했다는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금지 무기로 유명한 백린탄 역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을 뿐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비겁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추구해야 하기에 한국은 계속해서 집속탄을 사용해야 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힘의 논리를 잘 알고 있기에 집속탄을 포기한다는 뉘앙스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집속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위태로운 국제 정세는 우리가 집속탄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이유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흔들리면서 같은 레드팀 국가들이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원령이 떨어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징집관들이 성인 남성으로 보이기만 하면 마구 붙잡아 징집버스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제 동원에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전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러시아 청년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한 직후 징집관들에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고자 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극우주의자들은 Z 표식을 달고 전쟁을 옹호할 때는 언제고 자신들이 전장에 끌려갈 처지가 되자 반전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징집되는 러시아 병력이 대부분 비숙련병이기에 실질적으로 대단한 전력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이번 징집으로 러시아 병력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손실이 상당한 상태이기에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에 맞설 강력한 무기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전으로 러시아의 패망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타 북한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력이 약화되면서 주변국에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진핑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혁명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안보 회담 쿼드에 맞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동맹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GD1을 구성하여 러시아 전쟁이 끝나더라도 신냉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북한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며 핵무력 정책 법령을 수정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여기서 지휘 통제 체계란 김정은 본인을 의미하고 김정은에 대한 안엑스, 공격, 위협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를 쓰겠다고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적대 세력의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원하는 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핵무기를 허가해주지 않는 이상 한국은 더 강력하고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우리의 국방에 알가불가한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집속탄이든 백린탄이든 할 수 있는 최대의 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적에게 한국의 발을 닿는 순간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11개월 전 탄자니아 교량을 완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 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 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이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 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 도주교 익스트레이도스트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 도주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주탑의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 도주교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이 지프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되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풀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 아프리카의 무역 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 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 정책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릴리완자로아르샤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건설 업체로 위상이 강화되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에이크시 정유공장 공사, 다나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EDCF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기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위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험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위험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화학 물질과 같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총들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6번째 국제 공인 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 오건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외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총들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시사의 비우기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조건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영구 변형이나 누수 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다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성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휴강을 제외하고 94개입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위치한 이 광산은 연간 47,000톤의 니켈을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3,500톤을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일당 약 2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암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청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